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필요 자체는 3,700, 4,000. 글로벌 투자자들은 현금을 가지고 한국의 포지션을 어느 시점에 들어갈 것인가를 스타디하고 있지 한국의 시장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사실 올해 한국 증시 나쁘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정말 세계 꼴찌라고 말해도 뭐 과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뭔가 한국 증시에 투자할 만하지 않냐,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제까지 표명되던 여러 가지 것들 제도가 좀 바뀌지 않겠냐에 대한 이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뭐 3천, 4천, 5천 막 나오고 있는데 3,000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3,000에 대해서는 큰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가 주식시장 볼 때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이나 실적, 수급 뭐 이런 것들 다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 작년에 어려웠습니다.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 뭐 이런 조소가 있었고, 미국 주식 투자 안 하거나 미국 ETF 투자 안 하면 사실 소외감 너무 컸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사실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방산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고배당 관련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크게 밀었던 섹터가 어디냐라고 보면 하나는 방산이고요. 네. 또 하나는 밸류업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말씀주셨지만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A, B, C, D, E, F라고 해서 쭉 민주당에서도 내놓았던 그런 정책들 중에 거기에 D가 디펜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펜스에 대한 또 대한민국 방산에 대한 업사이드 포텐셜 그리고 정부 당국의 어떤 드라이브는 여전히 유효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제조 역량의 집합체다. 네. 이것이 만들어내는 코리아 프리미엄,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수도권 집중화된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분산되어 있는 이 생산기지나 R&D 센터가 전부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지 않습니까? 판교나 대전이나 그리고 또 이 경상남도 쭉 했을 때 보면 조선까지, 전라남도까지. 결국 그러면 방산은 지방경제 활성화랑 네.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지방경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 그리고 이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진출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국장의 테마는 저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봅니다. 앞서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그 백악관 회담에서 Without us, you don't have any card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거든요. We do have card. 대한민국은 카드가 있다. 미국이 원하는 카드가 있어요. 네. 우리한테 원하는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협업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K-푸드라든가 K-컬처, 그래서 우리가 뭐 삼양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국내 내수가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확장돼서 매출처를 다변하고 있는 것은 방산뿐만이 아니라 푸드도 그렇고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컬처들이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단 말이죠. 네. 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몇 개의 카드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정부. 신정부의 정책 중에 핵심은 상법 개정. 그리고 주식시장을 그동안 억눌렀던 지배구조 관련된 다양한 입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거 하지 못했던 입법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정부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야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배당 속수대 관련해서도 후보자 시절에서부터 얘기했던 분리과세 문제라든가 이런 세법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저는 증시에는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고배당주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주들 오늘도 보니까 뭐 많이 올라오고 하던데 PBR이 0.2, 0.3 수두룩하거든요. 네. 이건 사실 청산가치에 비해서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대한민국의 하반기 증시는 이러한 것들이
신정부 출범 이후의 어떤 모멘텀 그리고 신정부가 정책으로 발표했던 선거 과정이나 선거 전후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입법화하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현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코스피나 대한민국의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보면 선거 이전에 이미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 차례 인하했습니다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내년 상반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최소한 금리가 2차례 이상의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고 하면 당연히 돈의 값이 싸지면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신정부가 부동산 쪽으로 자산이 몰리도록 투자 방향을 잡기보다는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 쪽으로 정책 트렌드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아서 정책이나 실적이나 수급으로 봤을 때 이 삼두마차가 형성되는 업종 중심으로 기업 중심으로 집중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대선 이후의 이 증시 분위기는 어땠나요? 상승 쪽으로 갔었나요? 아니면 실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도 한 10% 그냥 올랐어요. 네, 지수가 예. 그 다음에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도 뭐 밸류업 등등 해서 쭉 얘기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좀 계속 조정을 했습니다만, 정권 초기에는 조금은 그런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한민국 증시가 안 그래도 빠졌었는데, 사실 계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레벨 다운 됐다가 네. 오히려 올 상반기에는 국장의 수익률이 엄청 좋았잖아요. 네. 근데 국장의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는 저는 미중 패권 전쟁도 같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 세계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한 20여% 올랐어요. 네. 근데 브라질이 왜 올랐냐면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렇죠. 중국이 미국에서 관세 폭탄 내리고 한다고 하니까 야, 미국에서 농산품 사지 마. 브라질에서 사. 이러면서 브라질이 오히려 미중 패권 전쟁에 수혜를 받으면서 브라질의 이 농업 관련된 대표 기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브라질 주가, 브라질 경제를 상승시켰거든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야, 중국 거 쓰지 마.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업종들이 많잖아요. 방산, 조선 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 태양광도 그렇고 뭐 다양한 중국이 발목을 잡아주기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원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미중 패권 전쟁의 영향을 통해서 코리아 프리미엄 내지는 코리아가 이들 간의 어떤 패권 전쟁으로 수혜를 받는 게 있다. 브라질이 수혜 받듯이. 그래서 그런 업종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 네. 증시 관련해서도 좋은 투자 수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까지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죠. 이 디스카운트 요소가 해소되고 정상화된다면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는다면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뭐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겠죠.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PBR 수준이나 PER 수준 자체는 지금보다도 최소한 한 30%?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면 한 50%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30%만 더 상승한다고 봐도 3, 3은 9, 1000포인트 가까이는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2700 언저리니까 한 3700, 4000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단기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지수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 지수에서 지수를 리딩하는 그런 업종과 테마가 뭐냐라는 걸 봤을 때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성 있는 전쟁과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로 이 방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먹사니즘보다 죽고 사는 죽사니즘과 관련된 그런 카테고리를 주심히 봐야 되고 세상을 바꾸는 그 패권 전쟁 하에서 테크놀로지, 기술의 혁신과 발전, 네. 이 기술의 얼라이언스를 잘 봐야 되는데 이 기술의 얼라이언스 내에서 미국의 얼라이언스든 중국의 얼라이언스든 대한민국이 그 얼라이언스 내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 네. 그것을 그 얼라이언스에서 배제할 수 없는 기업들,
배제할 수 없는 섹터들을 봐야 되는데 AI 테크놀로지 시대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전기 에너지를 무엇으로 만들 거야? 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 원료가 아니라 ESG와 같은 형태로 친환경으로만 쓸 수 없으니 지금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뭐 신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는 다시 원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AI 테크놀로지 시대에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원을 뭐로 할 거냐는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으로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네. 프리미엄이 있죠. 원전 기술과 또 전력을 송출하는 이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당연히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방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확고부동한 어떤 위치가 있잖아요. 네.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조업에서도 몇몇 업종들은 대한민국 없이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전 세계가 어쨌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음식이나 대한민국의 문화나 대한민국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좀 펼쳐놓는다고 하면 저는 그러면 국장에서도 괜찮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첨부드리면 상법 개정 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은 대한민국의 주가를 특히 대기업이나 저퍼 주식들을 중에서 뭐 은행주와 같은 또 보험주라든가 증권 이런 회사들의 주가를 상당 부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주식들을 잘 살펴보시면 아마도 큰 모멘텀이 대한민국 증시의 올 하반기 내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지금 소위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섹터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도주의 편승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주도주에 대해서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투자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경제 생각해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1.5 경제 성장률을 0.88로 절반 가까이 떨굴 정도로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반면에 그것 때문에 추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결국 이제 돈이 풀릴 것이라는 그것이 결국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쪽은 이제 주식시장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한편에는 이제 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이 비트코인 그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서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한 2017년부터 관련해서 좀 투자도 좀 했었고 2020년에는 자산용사에서 최초로 디지털 자산 팀을 만들어서 매월 보고서를 낼 정도로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미국 시장에 현물 ETF가 상장됨으로써 최단기간에 500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이건 결국 뭐냐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 이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지금 젊은 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와 메이저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과 미국 국채를 리저브로 쓰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방송에서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이 말씀을 주셔서 그냥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리 채권을 발행해서 글로벌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네. 미국의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가장 많이 샀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지 않을 거고요. 다른 국가들도 과거보다 미국의 국채를 사야 되는 동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만큼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달러 약세에도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미국의 국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니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자국의 화폐가 교역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자국의 금융 시스템이 기존의 선진국처럼 촘촘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또 조금은 뭐라 할까 익명의 거래들이라든가 좀 불법 거래들이 필요한 거래서는 스위프트 체제를 통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거래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미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교역의 10%가 넘고 있거든요. 네. 이 비중은 점점점 커질 거고요. 또 미국이 이것을 용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하에서 육성한다고 하면 규모가 커지면 그 규모가 커진 만큼
리저브를 사야 되는데 그 리저브는 비트코인과 미국 국채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이해 당사자가 이해가 좀 모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미국 국채와 달러화 여러 가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면서 결국은 달러화 약세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어떤 신흥국 투자를 촉진시키는 매개가 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들 있죠. 네네. 그래서 한국 증시에 15조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지난 9개월간 엄청나게 팔았는데 네네. 도대체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언제 들어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제가 해외에 나가서 한국물을 투자하고자 하는 크고 작거나 엣지 있는 기관들과의 대화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대한민국의 신정부 출범과 그리고 상법 개정이나 지배구조 관련된 제도들이 어느 정도 재편되는 시점에 상당한 자금이 한국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현금을 가지고 한국의 표주선을 어느 시점에 들어갈 것인가를 스타디하고 있지 한국의 시장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관점을 잘 보시면 아마도 그 안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최영진 전무님, 한화자산운용이죠. 모시고 투자와 관련된 여러 지점들 한번 좀 살펴봤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최영진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